안녕하세요, PTV입니다. 최근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을 꾸리는 분들은 단연 스트리밍이 대세죠.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파워앰프를 직결해 스피커를 연결하면 오디오 시스템은 끝납니다.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을 대단히 심플하지만 탁월한 음질의 시스템으로 꾸릴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의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볼륨당 선등이 무척이나 뛰어나서 별도의 프리앰프가 필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오디오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수많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중에서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은 극소수죠. 오늘의 주제, 하피TV가 추천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브리카스티 M3입니다. 브리카스티, 오디오 입문자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브리카스티는 보기 드물게 프로페셔널, 컨슈머 시장 모두에서 활약하는 회사예요. 프로페셔널 시장은 주로 레코딩, 마스터링 스튜디오를 의미하죠. 양쪽 시장 모두를 활약하는 스피커 제조사는 제법 있습니다. 앰프와 DAC로 활약하는 기업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앰프는 더욱 그렇죠. 브리카스티의 브랜드를 이해하려면 이들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하만 그룹, 하만의 시작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시드니 하만과 버나드 카돈, 홈오디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53년 자신들도 오디오 기업을 창업하기로 결심합니다. 기업의 이름은 두 사람의 성을 따 하만 카돈이 됩니다. 하만 카돈은 창업 직후부터 성공을 거둡니다. 이에 1956년 버나드 카돈이 조기 은퇴를 결심하며 자기 지분을 시드니 하만에게 매각해요. 홀로 대표가 된 시드니 하만이지만 사명은 그대로 하만 카돈을 유지합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죠. 이후 동사는 전설적인 사이테이션 앰프와 같은 히트작을 내놓죠. 1960년대 50대가 넘은 시드니 하만도 은퇴를 생각해 회사를 매각합니다. 그런데 매각하고 보니 도전 없는 삶이 무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 카돈을 다시 인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미 매각한 기업을 다시 인수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이때 제인스를 도운 귀인이 샌디 베를린입니다. 이에 신뢰를 얻은 샌디 베를린 하만 카돈의 대표를 맡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하만의 오랜팔이 되죠. 샌디 베를린이 대표를 맡은 이후 자신들에게 부족한 스피커 제조사 인수를 추진합니다. 그 기업이 1969년 인수한 JBL입니다. 미국 오디오 시장을 접수한 하만은 이제 유럽을 공략할 차례였죠. 샌디 베를린이 직접 유럽 유통망 확장을 위해 유럽에 머무릅니다. 머무른 김에 매물로 나온 오디오 기업 하나를 쇼핑해요. 바로 당시 자금난에 봉착한 탄노이였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하만은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의 부름을 받아 미국 상무부 차관으로 임명됩니다. 이때 하만을 매각해야 했어요. 국내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국무총리를 맡게 되면 그가 보유한 안랩 주식을 전량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같은 이유로 시드니 하만도 주식 전량을 매각합니다. 샌디 베를린은 시드니 하만 없는 하만을 성실하게 경영합니다. 그리고 1978년 퇴임한 시드니 하만 다시 지분을 사들여 복귀하고 50대를 맞이한 샌디 베를린은 하만을 떠납니다. 퇴직한 샌디 베를린은 자신만의 오디오 유통 사업을 시작해요. 당시 영국의 신생 오디오 벤처기업 메르디안을 미국에 유통한 것도 그였습니다. 이 능력 있는 샌디 베를린을 찾아 간절히 도움을 청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크 레빈슨의 창립자 마크 레빈슨이었습니다. 1972년 창업한 마크 레빈슨은 명기를 쏟아내 미국 하이엔드 오디오의 전설을 탄생시킬 주역이지만 경영에는 서툴러 작은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에 1980년 샌디 베를린이 마크 레빈슨의 사재 48만 불을 투자하고 지인을 통해 추가로 30만 불 투자까지 얻어줍니다. 이때 투자 조건 중에 하나가 마크 레빈슨 브랜드명에 대한 독점권이었습니다. 이후 마크 레빈슨이 자신의 오디오 기업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던 이유죠.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결국 1984년 마크 레빈슨이 파산에 이릅니다. 이에 샌디 베를린이 남아있는 마크 레빈슨 회사 전체를 인수하고 사명을 마드리걸 오디오 랩스로 바꿉니다. 회사를 파산시킨 마크 레빈슨은 영리하게 회사를 나가 별도의 오디오 기업 첼로를 설립하죠. 이 스토리들은 제 책 오디오 라이프 디자인에서 조금씩 언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만 그룹을 수십 년간 경영해온 샌디 베를린이 어떻게 했어요? 마드리걸 오디오 랩스를 끝내주게 운영합니다. 마크 레빈슨을 다시 하이엔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은 물론 떠오르던 홈시어터 시장을 공략하는 프로시까지 내놓아 히트를 기록하죠. 이후 프로젝터까지 내놓은 마드리걸 이미진까지 확장합니다. 이런 4세 확장을 본인 사대로만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투자를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선택한 투자 주체는 바로 자신이 근무했던 하만이었어요. 본인이 하만 있을 때 M&A를 주도했던 인물이니
이번에는 하만의 M&A를 본인의 기업으로 이어온 거죠. 1993년부터 지분을 조금씩 매각하다 1995년에는 하만이 지분 전량을 사들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회사 자체는 하만과 마드리걸 이렇게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마드리걸의 독자 경영을 보장해 주었던 거죠. 시드니 하만을 인수할 때 샌디 베를린에게 자신의 오랜 꿈인 하이엔드 스피커 제조사 설립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시드니 하만은 스피커 기업을 인수한 경험만 있지 스피커 제조사를 설립해 성공한 경험이 없어요. 두 사람은 과거 볼리바르라는 스피커 제조사를 설립해 망한 경험이 있죠. 샌디 베를린은 인재를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그리걸의 황금기를 이끈 마크 글라이저, 존 헤런, 필 무치오를 기용한 것도 그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스피커 제조사를 설립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은 당시 각광받기 시작한 스피커 설계자 스넬의 퀘빈 웩스였습니다. 그를 스카우트해 만든 하이엔드 스피커 제조사가 바로 지금의 레벨입니다. 레벨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크게 성공했죠. 전 세계 오디오 시장 1위를 넘어 오랜 염원이었던 스피커 제조사의 꿈까지 이룬 샌디 베를린, 시드니 하만 두 사람 70대, 80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다 실무에서 물러나게 되죠. 시드니 하만도 자신의 딸인 지나 하만에게 경영자 자리를 물려주게 되죠. 하지만 지나 하만 체제의 하만은 선대와는 다른 변화를 시도합니다. 지금의 하만을 있게 한 전장 사업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죠. 그러면서 전통적인 하이엔드 오디오 비즈니스의 비중은 대폭 줄입니다. 여기에 많은 비용을 쓰는 R&D 인력을 물러나게 하고 아웃소싱으로 처리하고자 해요. 이를 대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2003년 하만이 코네티컷에 위치한 마드리걸 본사를 하만 산하의 렉시콘 오피스와 통합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 결정으로 기존의 마크 글라이저와 같은 마드리걸 경영진, 엔지니어 대부분이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2003년 1년 동안 마드리걸 제품이 생산조차 되지 못해요. 이런 일반적인 결정에 렉시콘 엔지니어 대다수도 회사를 떠납니다. 서로 별개로 존속해야 했던 기업을 갑자기 하나로 합쳤으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요. 이때부터 두 기업은 핵심 엔지니어가 모두 떠나고 브랜드만 남아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현재 렉시콘의 기괴한 스피커, 최근 등장한 황당한 마크 레빈슨의 헤드폰, 두 회사의 전성기라면 나오지 않았을 제품이죠. 이런 제품을 내놨더라도 전성기라면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놨을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도전을 탄생시키죠. 회사가 사라진 이듬해 2004년 렉시콘에서 DSP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캐시 도웰, 세일즈 담당자로 근무하던 브라이언 졸로 두 사람이 합심해 서로의 이름을 딴 브리카스티를 창업합니다. 첫 제품은 자신들이 근무했던 렉시콘의 장기였던 리버브 프로세서를 만들기로 결정해요. 그렇게 나온 첫 제품이 M7입니다. 이 제품은 출시하자마자 스튜디오의 엔지니어들에게 극찬을 받으며 데뷔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디자인은 과거의 마크 레빈스 제품과 무척이나 유사하죠. 엔지니어인 캐시 도웰은 렉시콘 출신이고 2003년 이전에는 마크 레빈슨과 렉시콘은 교집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바로 마드리걸 치프 엔지니어였던 밥 고리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마크 레빈슨 제품 설계를 담당했던 그는 넘버 40 프로세서 설계를 마지막으로 2003년 같은 이유로 회사를 떠나 자신의 회사 AE 랩을 차립니다. 캐시 도웰이 DSP 설계를 맡고 밥 고리가 하드웨어 설계와 디자인을 맡는 방식이었던 거죠. 이러한 불업을 통해 브리카스티의 디자인, 마크 레빈슨이 가장 아름다웠던 전성기 1990년대 디자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의 회사가 되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하만이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별도의 회사를 창업한 후에 서로 협업해 멋진 시너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이러니하죠. 브리카스티는 가장 빛났던 1990년대 미국 하이엔드 오디오의 적자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후 브리카스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프로페셔널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해외 유명 스튜디오에서 브리카스티의 음에 반해 레퍼런스 기기로 쓰기 시작한 거죠. 사운드의 명가 사운드 미러 존 뉴튼이 브리카스티 M1, M28을 BMW 스피커에 매칭해 서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존 뉴튼을 사사한 황병준 엔지니어가 운영하는 사운드 미러 코리아에서도 브리카스티 M28을 바이앰핑해 BMW 스피커를 올립니다. 또 우리에게 조지 벤슨, 스틸리 댄, 다이애나 크롤 앨범으로 널리 알려진 전설적인 엔지니어 알 슈미트도 브리카스티를 썼습니다. 진짜 전문가에게 인정받은 브리카스티, 이를 기반으로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에도 진출 성공합니다. 브리카스티의 장점은 성능은 두말할 것 없이 빼어난데 프로 시장과 동시에 전개하는 터라 가격에 거품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하이엔드 오디오의 헤리티지를 고스란히 이어올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에게도 인정받은 브랜드 브리카스티를 기억하시면 오디오 라이프가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브리카스티는 프리앰프, DA 컨버터, 네트워크 플레이어, 파워앰프에 이르는 총 11종의 라인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감을 크롬으로 고급화한 플래티넘 시리즈까지 포함하면 더욱 늘어나죠. DAC에는 레퍼런스 M1의 상위 모델인 M21이 위치하고 또 프리앰프에 DAC를 더한 형태인 M12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하이 모델로 M3가 위치하죠. 예전에는 브리카스트 DAC에 눈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기기로 지원하는 M5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DAC 모델에 내장 네트워크 플레이어 옵션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해당 스펙이 없었던 기존 제품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또 신품 구매 시에는 옵션을 추가하면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자세한 옵션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서 있겠습니다. M3는 기본적으로 DA 컨버터입니다만 옵션으로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풀밸런스 구성의 헤드폰 앰프를 추가해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옵션을 장착할 경우 한 대로 최고의 헤드파이 플레이어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칩셋은 아날로그 디바이스에 AD1955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칩셋은 브리카스티 라인업에 널리 쓰이고 있고요. M1, M21 등이 모두 같은 칩셋입니다. 브리카스티의 장점은 DSD 파일을 네이티브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DSD 음원을 감상하시는 분들께는 분명 이점이 있습니다. 룬레디의 헤드폰 앰프는 옵션으로 지원하고 해당 옵션 국내 소비자 가격은 표와 같습니다. DLNA를 지원해 멜론과 같이 DLNA를 지원하는 앱을 통해 바로 재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점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말씀드렸듯 1990년대 마크레비스 디자인을 그대로 잇고 있죠. 지금 이상하게 변질된 마크레비스 디자인과 비교하면 브리카스티가 오히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이즈는 풀사이즈보다 작은 콤팩트한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전면은 LED 인디케이터 그리고 조작 버튼이 위치합니다. 만약 헤드폰 앰프를 옵션으로 달았다면 좌측에 2개의 헤드폰 입력이 위치하게 됩니다. 후면의 입출력 단자를 보겠습니다. 좌로부터 전원 입력, 트리거, 이더넷, USB, 옵티컬, 코엑션, AS 입력이 위치합니다. 만약 네트워크 플레이어 옵션이 없다면 여기서 이더넷 입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우측에는 언밸런스, 밸런스 출력이 하나씩 위치합니다. 리모컨은 알루미늄 절삭강으로 제작한 묵직한 마감을 자랑합니다. 딱 필요한 버튼만 있고 군더더기가 없죠. 참고로 이 리모컨은 옵션인데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따로 구입하기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리모컨이 기본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M3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죠. 스튜디오에 널리 쓰이는 브리카스티 M3의 사운드를 분석하기 위해 이번 리뷰에서는 현재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네렉 8361W372 조합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 또한 조만간 리뷰로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M3의 사운드는 깔끔하면서도 정제된 모니터적인 성향을 보여줘요. 화려하고 덧칠을 수놓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음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적확하게 들려주는 성향이기 때문에 전설적인 엔지니어들이 이 제품을 사랑한 것이겠죠. 흔히 모니터적인 것이 밋밋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그건 제대로 매칭하지 못했을 때 이야기고요. 이런 모니터 성향의 기기가 잘 매칭되면 더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제네렉 8361W372 조합은 브리카스티 M3와 좋은 매칭을 보여주죠. M3의 사운드만으로도 만족스럽지만 브리카스티 상위 모델과 비교하면 해상력, 스케일, 그리고 깊게 내려가는 저역에서 차이를 보여줍니다. 최근 발매된 앨범 중 가장 빼어난 사운드를 들려주는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스피어스를 들어보죠. 이 앨범은 콜드플레이가 프로듀서로 맥스 마틴을 데려온 첫 앨범이죠. 믹싱은 BTS의 다이너마이트 버터를 담당했던 엔지니어 세르반 게니아, 마스터링은 업타운 펑크로 유명한 랜디 메릴이 맡았습니다. 이 앨범은 돌비 애트모스 버전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M3는 이 곡에서 넓은 스테이지, 정신없이 일별하는 오브젝트의 사운드를 적확하게 표현해줍니다. 각 악기의 해상력도 빼어나요. 이 중 People of the Pride를 감상하면 M3를 통해 오디오적인 쾌감이 살아납니다. 음질이 타고난 이 넘버를 M3로 제대로 감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브리카스티 M3 현재 리모컨을 포함해 9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동 가격대에서는 소리로 적수가 없어 보입니다. 경쟁자들이 대부분 1천만원 중반대에 위치하는 만큼 브리카스티 M3의 가격이 메리트 있다 하겠습니다. 원래 이 가격대를 주름 잡았던 것이 마이텍의 맨하탄인데 맨하탄은 단종되고 신제품이 곧 소개될 예정이라 하니 출시되면 두 제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슈와 맞물려 하이엔드 오디오의 가격도 오르고 있죠. 저도 업계이지만 아찔한 가격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들려주는 소리보다 가격표가 더 압도적인 경우도 있죠. 브리카스티는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도 상대적으로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신뢰감을 주는 브랜드입니다. 우수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찾으셨던 분들은 브리카스티의 브랜드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만간 또 다른 네트워크 플레이어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